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은 107쪽이죠. 107쪽의 그 물권적 청구권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물권에 대한 개념들을 봤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기초 개념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물권적 청구권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물권을 공부했는데, 물권이라는 것은 절대성이다라고 했죠. 절대성이라는 건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비교했던 건 채권인데,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성이죠. 근데 이제 주장이 아니라 권리 침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채권이라는 것은 보통 누가 침해할까요? 제3자가 할까요? 채무자가 할까요? 채무자가 하겠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제3자 채권 침해를 논의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상대방으로부터 발생이 돼요. 그럼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면 침해라는 것도 누구든지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권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물권자에게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제일 기초적인 내용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권. 물권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인데, 반환 청구가 있고요. 방해 제거. 방해 제거 또는 뭐 방해 배제라고 하기도 해요. 방해 배제. 또는 예방 청구. 이렇게 보통 세 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 물건을 빼앗겼다면 돌려달라라고 하면 반환 청구고, 그러니까 침탈 이외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뭐 내 땅에다가 누가 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또는 뭐 무단으로 건축 자재를 쌓아놨다. 치워라고 하는 게 방해 제거고, 그리고 예방이라는 것은 현재 침해는 없고요.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게 바로 예방 청구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을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갑이 좀 장기간 해외여행 좀 갔다 돌아왔더니 내 땅에 이상한 건물이 서 있어요. 그럼 일단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무조건 을이죠. 소유자는 권한이 있든 없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 네 하고 철거해야 돼요. 그럼 철거할 때 철거하더라도 일단 소유자는 누구냐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반환 제거 예방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방해 제거겠죠. 치워라. 방해 제거. 그리고 철거하고 내놔, 인도를 청구하는 거니까, 그럼 철거 청구는 방해 제거고 인도 청구는 뭐예요? 반환 청구죠. 그렇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권,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갑이 이제 소유자였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막 건물 지어져 있고 난리예요. 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땅을 병한테 그냥 팔아버립니다. 자, 팔아버리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분해요. 못 참겠어.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및 반환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안 될까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물권적 청구는 병이 행사하는 거고 갑은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나한테 남겨두고 너는 물권만 이전 받아가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107쪽에 보시면 그 의의를 받고 2번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여기서 1번 기억이죠. 기억을 좀 잘 보셔야 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이 요구되나 물권적 청구에 있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과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비교해 보면 일단 발생 원인, 그리고 이제 요건, 행사 방법. 그러면 원인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물권이 침해되거나 그리고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때 행사합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예요? 세 개 중에서 예방 청구겠죠. 예방 청구라는 건 현재 침해는 없지만 침해할 염려가 있다. 옆집 축대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거 무너지면 내 집이 깔릴 것 같아요. 그럼 예방 조치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가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은 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비교하는 건데 요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요건은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될 필요도 없다. 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내 물권이 침해되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책임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나 과실,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침해한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면 걔는 위법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비교해 두셔야 돼.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순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갑의 집이고 이게 을의 집인데 A가 밤에 갑네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섬주섬 훔치는데 갑이 자다 깨서 깜짝 놀라서 도둑이야 이랬더니 A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갔는데 담 넘어 도망가다가 갑네 집에서 훔친 귀금속을 을네 집 마당에 떨구고 도망갔어요.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갑이 다음날 을한테 그 마당에 떨어져 있는 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그거 귀금속 제 거 돌려주시면서 손해배상도 하세요.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손해배상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물권적 청구는 이 사람의 잘못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지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물어보는데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럼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행사할 수 있는데 언제나 병존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내 땅인데 얘가 무단으로 막 몇 달 동안 건물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럼 이때는 철거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요. 제가 자동차가 있는데 제 차를 누가 훔쳐가지고 6개월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그럼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도 받아야죠. 근데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하는 거고 상대방의 잘못이 없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은 안 되고 뭐만 된다고요? 물권적 청구만 된다라는 거죠. 개념 비교되셨죠? 그러니까 병존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병존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방법이 행위 청구죠. 뺏겼으면 가져와, 방해받고 있으면 치워, 염려가 있으면 하지마 이런 자규나 부작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행위 청구가 될까 안 될까요? 손해배상은 무조건 뭘로 받아야 될까요? 돈으로 받아야죠. 금전배상이죠. 제가 차를 타고 수업 끝나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졸음운전하다가 저를 치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뭐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그때 뭘로 받아야 돼? 돈으로 받아야죠. 저는 돈에 욕심이 없으니까 차 가지고 나올 테니까 아저씨도 서 계세요. 예. 그런 거 행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뭘로 받아야 돼요?
무조건 돈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인데 우리가 지금 먼저 본 게 니은이에요. 니은에 보면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반환 청구, B번에 제거 청구, 뒤편에 예방 청구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제 뭘 좀 볼 거냐면 107쪽의 기억을 보세요. 107쪽의 기억, 근거되는 물권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근거에 따른 분류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뉜다. 앞에 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하고요. 뒤에 것을 이제 본권에 기한 청구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뒷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양자를 모두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점유권 편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규정하고요. 소유권 편에 가면 본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규정을 합니다. 교재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124쪽에 보세요. 124쪽에 124쪽에 그 반괄호 3번 하단부에 뭐가 나와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유권 편에 가면 그 132쪽에 가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적 청구를 규정하는 게 점유권 편에서 규정하고 소유권 편에서 규정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과정에서는 볼 필요 없고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를 한번 보죠. 우리 민법은 물권의 종류를 점유권과 본권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교재에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그 106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이때 제한 물권은 다시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뉘고 용익 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우리 용익 물권은 지난주에 봤었죠. 지상권하고 뭐 있었어요? 지역권하고 전세권. 혹시 이거 뭐 할 때 봤는지 기억나세요? 용익 물권 무슨 예외하면서 봤는데 지난주에?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제 나왔던 거냐면 원래 물권은 물건의 일부 위에 성립해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에만 성립하는 물건도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냐면 용익 물권. 그러니까 빌려 쓰는 물권은 전부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빌려 써도 된다라고 하면서 봤던 거고 담보 물권 세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담보 물권 3개, 용익 물권 3개, 요거 6개 하고요. 점유권, 소유권에서 총 8개, 8가지 물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물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어요? 법이 정해요?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하는 물권은 총 8가지 물권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아직 여기 시작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서 여기까지 보면 물권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 각각의 해당 사항에서 보겠지만 개념을 보면 점유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점유권은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하는 물권을 점유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중요한 건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사실상의 문제.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게 점유권이다. 그러니까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다.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였죠.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게 점유권이고 그럼 본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문제면 얘는 정당성의 문제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본권은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요. 이 책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으면 저한테는 물권이 일단 몇 개 있는 거예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들고 다니면 뭐만 있어요? 점유권만 있고 본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샀는데 도둑 맞았어요. 그럼 도둑 맞은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배를 하지 않으니까. 본권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점유권과 본권의 개념인데, 이러한 점유를 가장 정당화시켜주는 본권으로 뭐가 있냐면 소유권,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한 물권이 있는데,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면서 설정하는 물권이에요. 그럼 이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자기 부동산에다가 설정할까요? 다른 사람 물건에다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 물건. 자기 물건에다가 자기가 전세권 설정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제한 물권은 타물권이라고 해요. 타물권. 타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물권입니다.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냐면 사용수익, 사용수익이에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소위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라고 해요. 사용가치를. 그리고 담보물권은 뭐 하는 거냐면 제가 받을 돈이 있을 때, 채권이 있을 때 담보를 설정하고 만약에 돈 못 갚으면 담보를 처분해서 자기 돈 받아가는 게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얘는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교환 가치. 그러면 소유권은 어떤 가치를 지배할까요? 소유권은 모든 가치겠죠. 다 지배해요. 소유권은 그래서 전면적 가치를 지배하는 완전한 물권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용익물권 편 가면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요거 앞에 두 개는 제일 첫 자가 뭐냐면 땅지자야. 땅지자. 그러면 얘들은 뭘 빌려 쓰는 거냐면 토지를 빌려 쓰는 거야.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이 지상권, 지역권이고, 전세권은 뭘 빌려 쓰는 거겠어요? 이건 물론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을 빌려 쓰는데 토지도 돼요. 토지, 건물 다 돼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은 대상이 토지에 한정하지만 전세권은 토지, 건물에 모두 설정할 수 있다. 권리의 지상권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왜 안 쓰냐면 지상권 설정은 별로 현실적으로 거래상 많지 않아요. 보통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이 땅을 빌려 쓰고 싶어요. 그럼 보통 빌려 쓰면 무슨 계약해요? 임대차 계약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하면 토지 임차권이에요. 그럼 토지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이거 채권이죠. 그러면 땅을 빌려 쓰는 건 같은데 임차권 계약을 체결하면 얘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 등기를 하면 걔는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빌려 쓴다는 측면에선 같지만 당사자가 채권 계약을 하면 임차권인 거고 당사자가 물권 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물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당연히 물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땅 좀 빌려 쓸게요 하고 찾아왔어요. 그럼 저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실래요? 임차권 설정해 주실래요? 물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임차권이겠죠. 왜냐하면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빌려 쓰는 사람에게 강력한 권한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물권이니까 지상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상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계에서는 실제로 지상권 설정이 많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뭐예요? 그냥 임차권이에요. 물론 제가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이만큼 드릴게 지상권 설정합시다. 그러면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같은 가격이라면 대부분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 설정으로 간다는 거고요. 자, 지역권은 뭐냐면 이 역자가 편익, 서비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엇의 편익이냐면 토지의 편익이에요. 그걸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인데 이게 공로예요. 길인데.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길로 나가려면 저렇게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있긴 있어요. 우회도로가 있는데 요즘에 무릎도 현찮고요. 돌아가려면 됐다 힘들어요. 그럼 가장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을의 땅을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을의 땅 지나간다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때 얘네들이 설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역권이에요. 내 땅이 편익을 위해서, 내 땅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편익을 위해서 당신의 땅을 통로로 좀 다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지역권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갑의 토지의 편익이에요, 갑의 편익이에요. 갑의 편익이라고 하면 안 돼요. 토지의 편익이에요. 토지. 갑의 토지의 편익. 무엇의 편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에요. 도자기공인데 도자기를 구우려니까 좋은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을의 땅에서 좋은 흙이 나오니까 이 토사를 채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역권 설정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지역권 설정이 될 수 없어요. 이건 갑의 토지의 편익이에요, 갑의 편익이에요. 갑의 편익이에요. 그러면 이건 소위 인여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민법에는 인여권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럼 무엇의 편익? 토지의 편익, 지역권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예로 제가 취미생활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회화 제작을 해야 되는데 회화를 제작하려니까 좋은 경치가 있는 산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땅을 빌려 쓰기로 계약을 합니다.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제가 그림 그리고 싶어서 경치가 좋은 임야를 빌려 쓰는 계약을 할 때 지역권 설정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제 토지의 편익이 아니라 제 편익이에요. 그럼 그건 뭐야? 인여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요역지라고 불러요. 편익을 뭐 한다고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편익을 승낙하는 땅이죠. 승역지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용어 볼 거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가 없으면 설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권을 요역지와 따로 떼어서 분리 양도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요역지는 내가 가지고 지역권은 네가 가져. 이게 될까 안 될까? 만약에 그게 되면 지역권만 가진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요역지랑 지역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땅, 요역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분리양도해서 지역권을 다른 사람 줘버리면 그 사람은 지역권만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요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지역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냐면 요역지랑. 그래서 요역지 팔면 당연히 모두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지역권도 따라가게 돼요. 그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은 잘 아시잖아요. 전세권 설정하고. 근데 오히려 이 개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전세 설정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전세는 통상적으로 우리 물권법에서 보는 전세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전세 있죠, 전세. 또 월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전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신조어죠. 최근 들어서. 전세는 뭐예요? 전세는. 전세 안 사세요? 전세는 뭐냐면 보증금 한 방에 빵 내고 들어가는 게 전세잖아요. 그죠? 그 월세는 뭐예요? 그렇죠. 매달 차입 내는 게 월세인 거고 반전세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세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전세가 뭘로 바뀌냐면 월세로 바뀌는데 이제 그 과도기적으로 이제 뭐 1000에 50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반전세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세는 보통 전세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채권적 전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채권으로 임차권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임차권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권이에요. 물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파트를 빌렸어도요. 그게 임차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세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 뭐예요? 채권적 전세, 그죠? 물론 저도 밖에 나가면 섞어 쓰고 그래요. 연말이라고 송년회 한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친구 한 놈이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니까 전세권이 아니야. 채권적 전세야. 그럼 니들 좀 모여봐라. 야. 전세권이란 말이다. 이런 거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가뜩이나 친구도 없는데 이런 거 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면 섞어 쓰는데
개념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아파트의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아니면 채권적 전세인지 뭐 보면 알까요? 등기 보면 알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상권을 설정했는지 아니면 토지 임차권을 설정했는지 뭘 보면 알겠어요? 등기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집주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주인이면 임대차 계약 하실래요? 전세권 설정해 주실래요? 보통 임대차.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다 채권적 전세인데, 근데 제가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소유자가 해드릴게 라고 해서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차인이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채권적 전세. 그러니까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세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뭐라고요? 채권적인 거고, 물권은 전세가 아니라 전세권이란 말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 요 임차권도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임차권도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하면 등기부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임차권이라고 써 있겠죠. 전세권은 등기하면 뭐라고 써 있고? 전세권인 거고.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한다고 해서 물권이 되는 건 아니고, 전세권이 되려면 처음에 합의하고 등기할 때부터 뭘로 해야 한다고요? 전세권으로 해야 그게 전세권인 거죠. 개념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내 돈 안 주면 네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남의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 그게 유치권이에요. 우리 이제 가끔 건물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고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요니 외부인은 출입하지 마세요. 민법 320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유치권은 누가 지금 행사하고 있을까요? 이 건물을 공사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당신 공사대금 안 주면 이 건물 당신에게 인도 못 해줘 라고 유치하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치권.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시계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을이 시계를 고쳤어요. 그럼 수리대금, 수리비 채권이 있겠죠? 근데 갑이 찾아와서 아저씨 수리비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 시계 먼저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을은 시계 먼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야, 이 돈 안 주면 네 거 못 줘 라고 하면서 이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권 뒤에 가면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 자, 질권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죠. 왜 제외한다고 했어요? 질권은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동산. 그러니까 질권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라 그랬죠. 전당포 아저씨한테 물건 맡기는 게 질권 설정인데, 그러면 제가 돈 안 갚으면 그 질물을 처분해서 자기 돈 받아가는 게 질권인데,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니까 시험범위에서 제외. 저당권은 뭐 특별하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릴 건 없죠. 보통 부동산, 은행에서 돈 빌리면 부동산에다가 뭘 잡아요? 저당. 그럼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될 수 있어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우리가 물권에서 일부에 설정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용익물권. 그럼 저당권은 일부에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 아파트 방 한 칸만 저당 잡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일부에 되는 건 용익물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물권이 이렇게 총 8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 법조문 봤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있었고,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점유권에 기한 예방이 있습니다. 204조에서 그리고 205조에서 그리고 206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점유권 편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은 뭐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냐면 점유권, 이 점유권자를 위해 만든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힘들게 훔쳤어요. 힘들게 훔쳤는데 누가 내려면 또 훔쳐갔어요. 그럼 도둑인 제가 그 도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감정을 버리세요. 감정을 버리시고 어디 도둑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청구한 애가 점유자였느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점유자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도 점유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 만든 거라고요? 점유. 그럼 얘를 위해 만든 게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 본권, 정당한 사람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소유권 편에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유권 편에서 규정한 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예방 213조와 214조에 각각 이렇게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제가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예요.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데 이걸 뺏겼어요. 그럼 제 물권적 청구는 몇 개라는 거예요? 2개.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뭐에 기한 반환?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훔친 거라면 뭐에 기한 것만 돼요? 점유권에 기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 107조 기억의 맨 마지막 제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론 양자를 모두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점유자이면서 본권자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뭐에 기한 반환도 되냐면 본권에 기한 반환도 된다라는 거죠. 일단 뭐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 개념으로 점유권과 본권에 대한 개념만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6가지 제한 물권 중에서 얘들도 이제 당연히 얘들 본권이 아니에요. 지상권 본권이 아니에요. 본권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상권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용익물권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한물권, 본권. 결국 본권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자도 본권자니까 침해당하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겠어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지상권에 기한 반환도 되는 거예요. 물론 유치권은 그게 안 되는데 그건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면 이 6가지 제한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2개 나와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그럼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반환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뺏겨야 반환 청구하잖아요. 근데 이 6가지 권리 중에서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가 2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하고 뭐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에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저당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채무자겠죠. 아니,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 돈 빌리고 우리 집에다가 저당 잡으면 은행 직원이 들어와 살아요, 채무자가 사는 거예요? 채무자가 사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원래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중에서 누가 점유를 한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슨 권자, 무슨 권 설정자 이런 말이 물권법에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때 이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라면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 그럼 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럼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누가 소유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면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설정자가 소유자고 권자는 이 소유자에게 권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가 은행이에요, 채무자예요? 은행이죠. 그러면 다시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설정자.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럼 목적물을 뺏겼다면 가져와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저당권자겠어요, 설정자겠어요? 당연히 설정이에요. 저당권자는 원래 점유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자, 지역권 봤는데 그림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이 갑이 을의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를 합니까? 필요할 때 통행만 합니까? 통행만 해요. 얘는 이거 점유 안 해요. 그럼 만약에 이 땅을 A라는 애가 빼앗아 갔대요. 침탈을 했다면 가져와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지역권자예요, 설정자예요? 당연히 설정자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2개.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청구권 봤고요. 중요한 내용이었고 109쪽을 보세요.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물권 변동의 원인 1번에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2번에 법률 행위 이외, 괄호에 법률 규정 이렇게 나왔죠. 첫 시간에 보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의사표시.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내 의사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 사망하면 상속으로서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제가 원해서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이 정했죠. 그래서 두 가지. 공시제도는 참고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시제도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110쪽의 4번에 보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첫 시간에 우리 본 건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문제죠. 우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안 해? 안 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공시하죠. 공시. 우리 2차 과목에 뭐 있어요? 부동산? 공시법이 있죠. 그때 제가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이 공시는 부동산하고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라고 있냐면 등기, 동산은 점유. 인도받아 점유하면 돼요. 지금 공시법, 등기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수업을 어떻게 따로 들으세요? 들어간 분도 있고 안 들어간 분도 있고. 네. 처음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처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한 바퀴 좀 더 돌고 나면 했던 건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겠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면 이제 했던 것도 기억나고 내용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자세한 건 잘 몰라요. 또 돌면 그게 차차 보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이제 두 달에 한 코스가 끝난다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2달인데 왜 다 모르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근데 가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되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머리가 나빠서요. 내가 이게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요. 남들은 알아도 저는 모르겠어. 이러시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다 똑같은 거고. 이건 이제 2차 과목 자세히 볼 거니까 간략하게 볼 건데 우리는 주로 뭐만 보겠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를 볼 텐데 이 등기를 믿었을 때 보호를 해줄 거냐라는 문제가 공신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이 갑의 부동산이 탐이 나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위조 서류에 한 등기라고 하면 이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 등기는 무효겠죠. 실체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이런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위조했으니까 을의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 그런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찍혀 있는 게 아니니까 병이 그걸 모르고 샀습니다. 병에게 이전되었다. 이때 누가 소유자냐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갑이 소유자일까요? 병이 소유자일까요? 인정하면 병이 소유자예요. 공신력을 부정하면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공신력을 인정하면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게 돼요. 근데 공신력을 부정하면 반대요. 거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병이 정한테 팔았고 정은 무한테 팔았고요. 무는 기한테 팔았다. 현재 기에게 등기가 돼 있어요.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기가 소유자예요. 그럼 공신력을 인정하면 부동산을 살 때는 그냥 뭐만 보고 사면 돼요? 등기만 보고 얘가 무권리자든 뭐든 등기만 보고 사면 걔는 보호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안전하고 빠르게 돌아가게 돼요.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되죠. 근데 단점은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하에서만 보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공신력을 부정하면 이렇게 많이 넘어왔든 어찌되었든 간에 누가 소유자일 뿐입니까? 얘만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자면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잖아요. 근데 이 거래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거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으니까 누가 보호되고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공신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거래가 원활하게 넘어가서 등기된 애가 소유자인 거고, 공신력을 부정하면 이게 만약에 무효 등기였다면 소유권은 아직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남아있다.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을 볼 때 어떤 것을 취할지는 뭐 나라마다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해요. 공신력을 부정함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인정하고 외국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공신력을 부정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다 끝났죠. 그렇죠? 예전에 등기법이 전면 개정됐었는데 예전에는 등기 어떻게 했어요? 등기관이 손으로 썼어요. 예전에는 등기법상 뭐라고 되냐면 기재라는 표현, 기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기재라는 표현이 다 없어지고 기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전산화가 됐으니까. 지금 어떤 건물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보시려면 등기부 보실 거 아니에요. 등기사항 열람 보시죠? 뭘로 봐요? 보통 인터넷으로 봐요. 전산화 다 됐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봤을까요? 직접 가서 볼 수밖에 없었죠. 직접 가면 투명으로 통유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구멍이 크게 2개가 뚫려 있어요. 손 넣을 수 있게. 그리고 등기부가 끈에 매달려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손만 넣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이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손으로 쓰는 거니까 그거 저쪽 가서 보고 오세요 이러면 위변조의 위험이 매우 컸던 거예요. 실제로 위변조가 심심치 않게 벌어졌고, 그러면 위변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 공신력을 인정해버리면 진정한 권리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해요. 부정. 그래서 아직까지 부정하고 있고, 물론 전산화가 다 끝났지만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공신력은 부정하고 있다. 자, 그 내용이 110쪽에 사례로 이해하기라고 해서 박스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우리 법제다라는 점. 자, 111쪽에 이제 엄청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법조문 2개가 나오죠. 186조, 187조 2가지가 나오는데 186조를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물권의 득실 변경인데 무엇으로 인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등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187조를 보세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무엇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변동이 돼요. 그런데 단서 조항을 보면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언제 등기하면 돼요? 처분하기. 조심하실 점은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틀려요. 대항은 등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186조하고) (187조) 그러니까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요.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 했냐면 등기를 요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기하냐면 처분 시에 등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단 186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대원칙이에요. 법률행위 하면 무조건 등기하라. 그럼 법률행위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법률행위 하면 어떤 게 법률행위예요? 매매 같은 것은 혼자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해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죠. 그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계약. 우리 법률행위 종료하면 계약 단독행위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이런 법률행위 했으면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가 아직 매도인에게 있어요.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돼요. 뭐 있으니까? 법률행위 했으니까. 그러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 부동산을. 그러면 증여받은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증여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증여를 해야 돼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럼 원해서 하는 거면 법률 행위,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계약. 당연히 뭘 해야 돼? 등기. 그러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부동산을 맞바꾸기로 교환을 합니다. 교환.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라 법률 행위면 당사자의 의사에 변동되는 법률 행위면 무조건 다 뭐 하라고요? 등기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줍니다.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한 상태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데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한 상태예요. 을은 전세권자예요?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건 왜 등기해야 돼요? 여기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합의. 합의라는 건 계약이죠. 서로 약정했다, 합의했다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다 뭐? 등기. 소유권뿐 아니라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료를 주고 사용하는데 아직 지상권 등기 안 했어요. 지상권자야 아니에요? 내가 지료 주고 계약을 하면서 지료 주고 쓰는데 지상권 등기 안 했대요. 얘 지상권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뭐 했어요 지금? 계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생각해 보시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고요. 친구랑 저랑 제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친구가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한 상태예요. 저당권 등기는 안 한 상태. 친구는 저당권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합의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등기. 그게 186조예요. 법률행위하면 무조건 등기하라.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87조는 뭐냐면 법률행위가 아닌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자기가 신축을 합니다. 자, 신축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소유자일까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일까요? 건물을 신축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등기를 해야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무주물이에요. 국가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갑은 건물을 신축하는 순간 바로 소유자가 돼요. 등기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등기하라고 했어요? 처분할 때. 을에게 이거를 판다면 그때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전 등기해야죠. 그래야 국가가 세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갑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자연재해로 번개 맞고 건물이 멸실됐다. 멸실. 그러면 이 등기부상 갑의 이름을 제거해야 소유권 상실될까요? 건물이 멸실될 때 상실될까요? 자,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가 돼 있는데 이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이 됐어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멸실되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건물이 없으니. 그럼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건 등기부상 말소를 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까요. 멸실되었을 때. 그 얘기는 등기해야 상실돼요, 등기 없이 상실돼요? 등기 없이. 왜 등기 없이 상실되냐면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무슨 계약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면 무조건 다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등기할 필요 없다. 그게 187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87조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더 나올 거고요. 자, 교재 잠깐 보시면 111쪽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의 형식적 유효 요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자, 무슨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다. 자,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그 사람 권리 없어져요, 남아 있어요? 제가 소유자인데 누가 몰래 와서 제 부동산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켜 버렸어요. 그럼 제 권리 없어져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거였죠. 남아 있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라고요? 발생 요건. 그러니까 발생할 때만 등기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기가 계속 존속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불법 말소되어도 존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가 소멸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라고요? 발생 요건. 그리고 실질적인 유효 요건은 당연히 등기와 물권 행위가 합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등기되면 이건 불합치잖아요. 그런 건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는 이번 과정에서는 안 보셔도 돼요. 다음 기본 과정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3쪽에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